같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7월 17일 매주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정치 이야기,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분석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이죠. 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뭐 박수 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박수는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소개를 해드리긴 해드렸는데 절구통이라 했던가요? 맷돌. 맷돌? 아, 맷돌 절구통으로 소개를 지지난주에 해드렸던가요? 아, 그 지지난주였던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뭐 깊이 있는 분석 토론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도 진영의 도다리 쑥국 김철근 교수님 마음에 드십니까? 도다리 좋습니다. 네, 이게 도다리 쑥국이요. 경남 지역의 독특한 음식인데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도 진영의 색깔과 비슷하다는 것이고 도다리의 비린내 그리고 쑥의 향기 이런 것이 묘한 절묘한 궁합의 대표적인 음식이 이 도다리 쑥국이라 해요. 그건 이제 봄에 주로 많이 먹죠. 네, 봄에 많이 먹고 철이 지난 것 같은데. 철이 지나더라도 봄이 만물이 생성하는 뭐 생동하는 계절이니까 중도 진영이 이런 어떤 도다리 쑥국처럼 담백하고 내년 상큼한 봄을 맛을 기대해 주시고 보겠습니다. 또 쑥이 이 쑥이 말이죠. 이게 맑은 피를 만든다 그래요. 피를 맑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판에 맑은 피가 되시길 바라는 뜻에서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진보 진영의 매미소리 권혁기 관장님입니다. 매미소리요? 네. 뭐 별로 안 좋습니까? 아니요. 네. 매미도 뜻을 들어봐야 돼. 네, 이게 여름철만 되면은 네. 매미 소리가 많이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귀찮다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매미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여름인데 좀 더 있어야 되는가? 예. 이게 뭐냐 그러면요. 뭐 다른 것보다도 매미가 여름의 아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네. 고려 시대 때 문인 이규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방선부라는 책에서 이 매미가 나오는데요. 방선이라는 것이 매미를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래요. 매미와 거미를 이야기하는데 거미는 욕심이 많고 매미는 아주 청렴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네. 내장이 아주 깨끗하고 맑은 이슬을 먹고 사는 것이 이게 매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미는 욕심이 없고 남과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늘 깨끗한 상징이 매미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려 시대 때부터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혁기 관장님이 이 진보 진영의 매미가 되시라라는 그런 알겠습니다. 뜻에서 네, 예. 매미 소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 진영의 개구리 뒷다리 홍인전 박사님. 굉장히 불쾌하시는데 들어보시고 불쾌하시는 게 참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추억의 음식 아니겠습니까? 여름만 되면 유튜브인데 표정 관리가 안 돼. 개구리 뒷다리가 아침부터. 이게 여름철만 되면 우리가 어릴 때 개구리 뒷다리 생각이 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이게 개구리 뒷다리가 아니고요. 근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근력. 근육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점프를 할 수 있는 생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캥거루 뒷다리고 하나는 개구리 뒷다리입니다. 그래서 캥거루 뒷다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개구리 뒷다리가 어떤가 생각을 좀 했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 바꿔요 매미하고. 힘줄의 모든 근력을 한꺼번에 모아서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개구리 뒷다리와 같은 보수 진영의 힘찬 근육이 되시라고 제가 홍인전 박사님을 개구리 뒷다리로 했습니다. 댓글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침마다 수요일마다 이 토크 시작 전에 닉네임을 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좀 더 정치가 재밌고 흥미롭게 쉽게 친근하게 다가서라는 뜻에서 닉네임 붙여봤습니다. 지역에 가시더라도 닉네임을 한 번씩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본격적인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토크가 닉네임과는 달리 좀 무거운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전부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이분을 아시는 분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정돈 전 의원의 극단적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세 분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주제와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정치를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가 이 말을 먼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권혁기 관장님,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정치는 이제 약자를 위해서 만든 네. 이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도구죠. 그렇죠. 약자가 약자를 위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서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런 소명의식으로 소명의식의 정치를 정치. 하게 되죠. 정도원 의원님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훌륭한 그런 약자를 위한 정치 이런 것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홍인전 박사님은 정치에 대해서. 그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정치는 허업이다라고. 네. 김종필 전 총리가 이야기하셨죠. 네. 사실 권력의 핵심에 계셨던 분이 낙선하고 그다음에 권력과의 그 배신감 이런 부분에 충격이 있으셨나 본데 그 아니다 싶을 때는 마음을 접고 좀 훌훌 떠날 수 있는 참 그런데 그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학교 공부나 또는 정치 공부도 중요하지만 마음 공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정치는. 마음 공부. 네. 우리 김철근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정치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핵심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정치권이 대한민국에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싸우고 내 편 주장이 옳다라고만 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서 굉장히 정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는 공감 능력이고 설득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두원 의원은 보수 진영의 정치인이었지만 서울에서 3선을 한 대단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었다. 특히 이제 공무원 출신이었으면서도 가수 활동도 좀 하고 네. 그나마 각박한 정치 현장에서 대단히 낭만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2007년도 경선 캠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선 캠프까지 같은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해서 사실 뭐 최근에는 통화도 하면서 점심 식사 약속까지도 했었는데 저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같이 이제 정치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어떤 분들은 정치에 대한 본질 왜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정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뭐 개인적인 얘기라서 그렇습니다만 한때 뭐 국회의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아주 친한 친구 이 포항에 사는 이 변호사 친구가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출마하는 순간 너는 삼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에 대한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삼류라는 것은 정치의 본질을 삼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치를 하기 위한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삼류로 흐를 수 있다. 이걸 이제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뭐 세 분 다 정돈 전 의원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뭐 이야기 들으면은 감옥에도 갔고 무죄도 풀려나기도 하고 정권을 만들고 뭐 이런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좀 많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김철근 교수님? 그 말이 예. 그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대한민국 정치권에 몇 안 되는 정권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이 그 공무원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16대 때 국회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하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서울시장 비서실장으로 다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핵심 측근이 되는 거죠. 비서실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 다음에 17대의 당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 대선 당시에 전략본부장을 하면서 사실에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 당선이 된 이후에 그 이른바 권력의 핵심 코어에서 상당히 좀 밀려나는 이런 그 아픔도 있었고 결국은 또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비운의 정치인이라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20대 국회 총선에서 낙선을 했죠. 하게 되면서 상당히 그 심적인 고통,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이어져 왔던 거죠. 사실은
그 감옥 갔다 오고 풀려나고 무죄 받고 이런 과정에다가 낙선까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또 방송을 하면서도 이른바 우울증 본인이 그런 그러니까요. 거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이야기를 했고, 했죠. 밝히기도 네, 하고 이야기를 했죠. 뭐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마포에 그 음식점도 차리고 방송 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했었죠. 저도 그 방송국에서 굉장히 여러 번 뵌 분인데요. 또 앵커도 하셨고, 네, 했었죠. 이제 정말 보기 드물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여야에 굉장히 날카로운 그 지적을 했던 그런 분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 우울증이나 이런 거보다는 한국 정치권에서 원외 정치인들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동병상련의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일식집을 경영하면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적응이 되십니까?라고 물으니까 참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아 삶에 또 다른 의미를 찾아가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우리 김철웅 교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울증에 대한 부분도 자기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이런 그런 어떤 뭐 낙선 이후에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에게 정치 생명이 무엇인지 뭐 저도 이제 정치 신인입니다만 한번 뒤돌아보는 일이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뭐 비록 낙선을 하셨지만 방송 등을 통해서 이제 현역 국회의원보다 더 왕성하게 훌륭한 정치, 아까 말씀하신 인류 정치를 행하셨던 분이고 한국 정치에서 오른쪽 날개의 건강함을 이렇게 지켜왔던 합리적 보수 정치인의 대표 주자였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또 불이웃 돕기 자선 공연도 하신 등 그 그렇죠. 따뜻했던 품성에 지금 온라인에 글을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고인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합니다. 우리 홍 박사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두원 의원은 삶의 궤적이 참 잠시도 쉬지 않고 열정적인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정치인의 그 겉모습 보여지는 화려한 겉모습과 또 속에 혼자 알고 있는 그 앓고 있었던 모습이 정두원 의원님을 통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고인의 못다 이루신 정치인의 꿈은 남은 사람들에게 남기시고 편안히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홍인전 박사님도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치는 흑입이다. 그런 사실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어제 상당한 충격을 줬던 그런 정두원 의원의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은 원래 나는 참 순수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뭐 심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정치라는 바다가 굉장히 사람을 거칠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은 정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정치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참 그 얘기가 와닿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고 정치 토크를 여러분께 하는 이유도 그 삼류라는 정치의 행동,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더 값어치 있게 올리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좀 심도 있고 진중하게 이 정치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두원 의원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적고요. 본격적인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공직자가 2년 새에 16명인데 이거 정부 여권에 정부에 부담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불안하기도 한데 우선 이 부분 우리 권익기 관장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권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 뭐 청문회 제도 자체가 어떤 뭐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법적인 근거 안에서 일단 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이제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법적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야당의 협조하에 네.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이 됐으면 더 모양새가 좋을 뻔했지만 청문 과정에서 후배를 보호하려고 이제 기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던 것을 제외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의 큰 문제는 뚜렷하게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검찰이 저는 바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전 정부에서 보여줬던 소신 있는 모습 그대로 하여튼 정권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검찰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데 힘을 써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떻습니까? 이게 사과는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 과거의 기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은요 이게 뭐 경중을 따지기 전에 일단 잘못된 건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중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진솔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할 수 있어야죠. 네, 김철민 교수님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가장 25일 날 하죠. 그렇죠. 25일인데 네. 뭐 본격적으로 출항하게 되면 가장 난관 그리고 가장 무거운 문제 이런 것들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이겠죠. 검찰 개혁이죠. 근데 네. 이제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보다 위에 기수 선배들이 네. 어느 정도 그 옷을 벗을 것인가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8명까지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그렇죠. 네. 밝혔고 실제로 사퇴를 어느 정도 할지 그다음에 검찰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나머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런 문제를 해결할지가 지금 기초가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그 우리 권혁기 관장님 말씀에 네. 한마디는 해야 되겠어요. 참으로 뻔뻔하다. 전 정권 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장관급 인사가 4년 동안 16건이 안 됩니다. 네. 지금 만 2년 겨우 넘었는데 지금 16명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인사검증에 책임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그다음에 국민과 야당을 너무 무시하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점. 그리고 이제 권혁기 관장님이 얘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는 전 정권에도 있었고 이번 정권에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국회 무시, 국민 무시로 가는 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그 이른바 선민의식에 의한 오만과 독선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만과 독선이 들어갈 수도 있다. 삼성바이오 관련 수사해서 이게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도 있고 했는데 이게 진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법 적용은 법 적용대로. 법은 법. 그리고 경제 대응은 경제 대응대로. 단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른바 그 삼성의 오너십이라는 게 경제 위기 때 굉장히 좀 그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뭐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겠냐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무적 판단 이 부분이 뭐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느 누구도 예외 적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네. 저는 이번에 윤 총장님 청문회를 보면서 일단 국회의원은 청문회가 필요 없다.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다 하면 하는 거기 때문에 들러리다 국회의원은 청문회에 있어서. 국민은 사실 일요진단 라이브요. KBS에서 한 거에 보면 윤석열 위증 논란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결격이 50%. 그다음에 결격 사유가 아니다가 36% 나왔어요. 문 정권이 좋아하는 거 그 여론조사잖아요. 근데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청문회 이후에 기대감이 낮아졌다가 42%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 여론이에요. 그런데 국민이 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 청문회가 보고 우리가 이런 여론을 반영을 해도 나타내도
대통령은 임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도 필요 없다. 그러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이 불통 대통령의 불통 인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대 지금 대통령께서 이순신 장군 이런 언급도 하셨는데 이건 불통 장군이지 보여줘서는 안 되고 촛불 등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든 임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께서 판단을 하실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이요. 말로가 좋은 정권이 없습니다. 이건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총장에 대해서 임명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께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당의 반발이 참 심상치가 않은데 앞으로 뭐 이런 상황을 두고 본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일종의 뭐 삼각파도에 걸렸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바이오 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김철근 교수님하고 저는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은 바이오 수사에서 검찰이 전문적 판단을 하는 것은 검찰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사건은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교란시킨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죠. 다만 삼성 등 피해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은 정부와 일단 국회의 몫인 것 같고요. 또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삼성 경영진의 행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국민 여론과 법원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CCBB를 원칙대로 가린 뒤에 검찰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이런 경영 행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그래야 이 사건이 결자 해지가 되지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낮은 수위로 결론을 내면 그건 또 하나의 불씨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뭐 뜻밖의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가운데서 양정철 원장과 이낙연 총리가 만나려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라 보십니까? 뭐 이제 그 총리하고 만나려고 했다는 건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낭설이다. 뜻밖의 승리도 뭐 예전에 총선 때 영입하려고 했는데 이제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제 거부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검찰총장 임명과 양정철 원장의 상관관계는 뭐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건 그냥 시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죠. 근데 한국당의 입장이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양정철 원장의 이런 광폭적인 행보 이걸 곱게 봐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여당에서 우리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 대통령과 이심전심이라고 평가를 하신다고 또 거침없이 광폭 행보하고 있는 그 실세인 양 원장님을 만나 뵙지 못해서 안다라는 분이 많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권 관장님은 양 원장님 만나 보셨어요? 제가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강 때 한번 봤어요. 특강 때만 한번 친하시죠? 예전에 뭐 청와대도 같이 근무했었고요.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 때 같이 지금 근무하시고. 민주당에서는 두 개의 태양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 이해찬 우리 대표님하고 양정철 민주원장하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같이 떠 있을 때 좋은 시절이 있었는지 한번 반추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두 태양이 마주치면 타서 재만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하고 분열하다. 한쪽은 인공태양 아닌가요?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네, 김철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양날의 칼이다. 네. 근데 양정철 원장이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죠. 네. 표의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죠. 네. 그런데 대통령의 최측근 문의 복심, 왕의 남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조용하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국정원장도 만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도 만나고 지금은 좀 미국도 가고 이분의 행보가 대단히 광폭으로 보이는 실제 광폭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런 행보가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이나 고위 공직을 해본 경험이 제가 보기는 없는데 없는데 이런 행보가 저는 당내에서도 이미 이른바 친문이 아닌 이런 비문 중진 이런 분들이 상당히 견제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후광을 입은 이른바 호가호의
이로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순혈주의에 입각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무조건 문재인 하는 그런 이른바 뼈문 이분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당내의 비문과 야당 국민들의 시각은 결코 곱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양날의 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높은 것에 올라가면은 뭐 또 보이는 것이 그만큼 많아지는데 그만큼 양정철 원장이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러 뭐 소문이라든가 또 뭐 추문에 휩쓸릴 그런 가능성이 많아서 참 곤혹스럽겠다는 생각이 아니 근데 좀 이제 드는데. 다 가능성이고 네. 또 이제 그 행보가 지금 총선 정치 행보 할 것 같다라는 우려 속에서 나온 평가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양정철 원장의 그 쭉 행보를 보면 민주정책연구원장 본연의 활동을 이제 지속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정책연구원의 역할은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만드는 것이죠. 예. 이러한 양 원장의 활동이 뭐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건 결국 이제 민주당의 종합적인 평가를 내년 총선 유권자가 내리시는 것이고 우려하고 있는 총선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이해찬 대표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예. 공천 등 이런 것들은 당 사무총장 앞으로도 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아니, 근데 생각했겠죠. 네. 그 뭐 각 당도 다른 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역할 분담이 다 돼 있거든요. 역할 공천 관리 분담대로 등은 간다.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고 네. 정책연구원장의 역할은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여 광폭 총선 행보를 할 거다 이렇게 먼저 지적하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양정철 원장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전에 김민석 원장은 집권당의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분은 언론에 기사 한 줄 거의 안 난게 조용히 했던 거에 비해서 양정철 원장은 움직이는 모든 동선이 언론에 지금 공개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파다하기 때문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이른바 정책연구원이 집권당만 있는 게 아니고 야당도 다 있는데 국고보조금의 30%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특히 왕의 남자 문해복심이라고 하는 분은 이른바 국민들 시각에 봤을 때 경거망동하듯이 또는 힘을 과시하듯이 이렇게 보이는 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파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양 원장님에 대한 우려하시는 어떤 양 원장님에 대한 정보나 걱정은 그런 한국당이나 없이 바른당이 있는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당 대표냐 나가도 너무 나갔다 그런 내부에서의 비판이 먼저 제기됐고 그래서 다른 야당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니까 공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할 분장이 잘 돼서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장의 본연의 업무에서 궤도에서 이탈한 부분을 딱 짚고 들어가야 되지 지금 행보에서 보면 연구원장 업무를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건 좀 주고 봐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워낙 뭐 상징성도 있고 또 부피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움직이는 동선 자체가 대부분이 메시지로 봐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양 원장 이렇게 하니까 뭐 치과 원장, 미장 원장 자꾸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원장이시죠. 네. 자, 이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일이죠. 내일 오후 4시에 이제 여야 대통령하고 만나는 회동이 정해졌는데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홍인전 박사님? 황교안 대표가요. 네. 제가 댓글 보다가 여기 댓글 쓰시면요 말씀하시기가 힘들어져요. 네네네. 그 대표님께서 15일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 국내 문제나 정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그 청와대 요청 내지는 반대 이렇게 하는 때가 아니라 국난의 시기이기 때문에요. 국난의 시기 때문에. 예, 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국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지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요 개구리님께 문자 올라왔습니다. 예, 그거 보다가 제가 천천히 읽으시고. 저는 안 보여요. 이쪽에서는. 김철근 교수님, 이게 어떤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인 입장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의한 것이 아니냐. 그 순수성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뭐 어찌 됐건 일단 5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회동을 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그 대일본 메시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여러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머리를 맞댄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막말 퍼레이드 그리고 국제 대회에 가서의 졸음 뭐 이런 황교안 대표를 둘러싼 또 자유한국당의 여러 좋지 않은 시선들이 많았죠. 이걸 일거에 전환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시비를 거는 것 또한 별로 온당치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일본 쪽에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어쨌든 한국당은 의제 설정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제 주문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안보 라인이라든가 이런 전면 교체 이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청와대가 좀 힘들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머리를 맞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기 네. 때문에요. 일단 황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오뎅 회동을 크게 환영을 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회동으로 국회에서 일본 무역보복 규탄 결의안 책퇴 등 국회가 정파를 넘어서 일본의 무도한 도발에 하나가 됐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안보 라인 교체, 뭐 기타 등등의 야당으로서 야당 제1야당의 대표로서 보수 진영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제1야당의 목소리를 통해서 보수 진영의 의견을 신중하게 경청하시면 될 것이고요. 저는 그 이견이 있는 부분의 결과가 중요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천천히 풀어야 할 실타라고 보고요. 일단은 서로 얼굴을 맞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저는 정부도 야당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웠던 어떤 외교적 전략적 해법 그리고 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그 자리에서 많은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브리핑을 얘기죠. 해주고요. 그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야당 지도자들도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임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가시는 당 대표들이 다 정직 강요 출신들이세요. 황교안 대표는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출신이시고 손학규 대표도 복지부 장관 하셨습니다. 정동영 의원님은 통일부 장관, NSC 상임위원까지 하셨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국정을 운영했던 경험들이 있는 야당 당수들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의 회동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난 수준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들을 내고 그걸 토대로 국민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정치권이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정경두 국방장관은 해임되는 겁니까? 유임되는 겁니까? 일단 뭐 청와대 발표에 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임자를 검증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교체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네. 방금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보 단절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소통이 되려고 그러면은 정보를 공감하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뭔가 이번 회동에서 소위 말하자 그러면 좀 얻을 것이 있겠느냐는 그런 비판론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뭐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라든가 뭐 추경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든가 국정 현안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야당으로서 야당이 해야 될 일을 국민의 민의를 받아서 전달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하나 이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이렇게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자 그랬는데 한국당에게 자민당 지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죠? 또 어느 분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대해서 아베 대변인이라고 하고 한국당에는 자민당 지부라고 하고. 네. 예. 권재규 관장님이 하신 얘기는 아니죠. 그럼요. 우리 권 관장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네. 여권의 이런 대일 정책이나 외교 문제 비판을 하면 다 일본 편이냐 아니면 뭐 일본에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는 이런 회동 자체를 처음부터 삐끗하게 해서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동은 하지만 회동 의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권이나 인사 문제 또 정부의 경제 실정 당연히 거론하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제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상식적이긴 합니다만 국가가 통합될 때가 가장 좋은 시기가 위기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것이 의도가 어떻든 간에 내일 회동이 참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 드는데요. 김상조 실장의 1분 이런 팻말이 또 나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네. 그래서 발언을 제한하는 30대 그렇죠? 기업의 그 CEO들을 모아놓고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3분 이내에 얘기해두고 1분이라는 편말을 들고 참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네. 식으로 하듯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면서 발언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뭐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태도는 우선 조금 경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국방부 장관 해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목침 사건도 있고 제2 그 해군 함대 그 거짓 그거 뭐죠? 기강 해임 문제. 그러니까 자수 자수 거짓 자수 문제, 예. 논란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은 분명히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에서요 야당이 해임 건의안 내서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뭐 연속해서 이틀간 해임 건의안을 위해서 본회의를 연 적이 있다는 등 없다는 등 그러면서 추경은 또 원하고 그럼 국회에서 여당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피해가야 됩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탄 없이 대통령과 정부는 야당 대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자세를 가지고 회담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요. 이 해임 결의안 이 부분이 또 뭐 오랜만에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또 찬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는 걱정이 이제 좀 뭐 되고요. 네. 그런 문제 제기 충분히 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또 충분히 대통령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대전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 대표가 제안한 이유가 국방부 장관 교체를 건의하기 위해서 대통령 회동을 제안한 게 아니고 제1야당의 당수로서 이 국난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큰 틀에서 제안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5당의 합의가 나오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이견이 있는 것은 이견이 있는 대로 계속 논의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말입니다. 뭐 지금 SNS 때문에 상당히 좀 비판도 많이 받고 시끄럽기도 한데 이게 어느 분이 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전국 자체를 통합적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반일 친일 또 이렇게 몰게 되면은 이게 프레임 전쟁이 걸리게 되면 이게 본질 자체가 상당히 훼손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국 수석의 SNS 활동 야당에서는 일단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데 홍인전 박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하나 진짜 궁금한데요. 문 대통령께서는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시고 최재성 의원은 의병, 조국 민정수석 죽창가. 저는 이 세 분이 단톡방을 운영해서 의견을 나누시는 게 아닌가. 지금 구한말로 되돌리고 있거나 어떻게 쓰는 단어가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는 뜨악 하는 단어를 쓰시지 않을까. 그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페이스북에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기자들이 하루에 몇 건 올리나 통계를 내셨다고 해요. 근데 일본 비판글 5건 하루 만에 5글 정도 올리신다고 봐요. 네. 글쎄 국민소통 수석실 산하에서 홍보나 미디어 담당하고 있는데 민정수석께서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리셔야 될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조국 수석이 제가 지난 방송에서 조국을 떠나는 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정치하지 마시고 학교로 돌아가시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했는데 이러다 학교로도 못 돌아가시는 게 아닐까 걱정이 좀 됩니다. 이게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현 정부는 야당 복은 있어도 참모 복은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조국 수석의 SNS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는 시각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권익규 원장님.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SNS 활동 자체를 비판하는 건 현 시대 너무 올드한 평가 아닌가요? 아니 네. 올리는 저는 글이 네. 역할과 아니, 그러니까요. 올리는 글의 내용을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최근에 거죠. 올린 글도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건 정부 공무원이면 누구나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여야 보수 진보를 막내해서 일단 일본 도발에
부당성을 규탄하고 야바 정권의 보복 조치 처리를 촉구하는 하나된 국가의 목소리를 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글들을 올리시는 건데 야, 의도는 순수하다. 그 의도가 무슨 의도냐고 묻는 게 저는 더 의도가 궁금합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국민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자는 의도를 아니 그러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언론 보도 나가기 전에 아니, 그건 본인이 이제- 먼저 올리시고 아니, 그건 이러면 너무 실수잖아요. 조급증이고 그건 실수인 것 같고요. 하여튼 아니, 청와대 정무직 참모들이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 방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도 비서관들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어한다면 참모로서 하면 안 되겠죠. 최근에 이제 노영민 실장도 페이스북 활동을 이제 왕성하게 다시 이제 개시를 하셨는데 지금 청와대가 온라인 홍보 활동을 정무직 참모진들이 열심히 하자 이런 기조로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SNS 활동 자체를 가지고 부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올드한 평가인 것 같아요. 아니 달리 청와대 정부라 하겠어요? 비서는 입이 없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렇게 SNS를 하고 싶고 이러면 정치를 하세요. 정치를 하시고 사실은 청와대 비서진의 임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각과 장관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은 내각과 장관들이 해야 될 일들 아닌가요?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도 알리고 대책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요. 대일본 그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해서 국민 다 같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동안 뭘 준비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 시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것을 일본을 두둔하는 것처럼 둔갑시키고 그런 프레임을 짠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못하도록 입을 마금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그걸 두둔하겠습니까?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두둔하겠습니까? 어떤 정치 세력이 그걸 두둔하겠습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겸허하게 같이 대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일 감정만 계속 부추기는 듯한 이런 이른바 책임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인가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제 반일 감정은 저는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일본 국민하고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무도한 도발을 한 것은 아베 정권이 한 거고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진행이 됐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아베 정권에게 도발을 당한 것이거든요. 아베 정권이 한 이 도발이 왜 불법적이고 왜 부당한가에 대한 조목조목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의 지적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한 도발이 불법 부당하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역사의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놓고 결국 해법 자체는 저희가 끝까지 일본하고 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략적 외교 해법을 내야 되는데 일단은 아베 정권의 도발이 문제가 많다는 것, 어떤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지적을 해 놓고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야 협상 테이블에서도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주도권을 갖는 힘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리게 될 5당 대표 회동도 결국 저는 이런 궁극적인 목표 의식 속에서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모든 일이 강이 있고 약이 있고 또 뭐 산도 높고 낮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런 강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통합을 해서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전략적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지금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청와대가 좀 전략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애들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청와대와 들어요. 네. 그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은 강성 발언과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리더 지도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냉철함과 중심을 잃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부도 반일 감정 선동자가 아니라 갈등의 해결자로서 국민에게 네. 이 난국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꾸 반일 감정에 호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딱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손학규 대표는 왜 그러십니까? 김철현 교수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항상 반전이 바른미래당. 이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해 주셔야 아니 우선 저 정의 가려움을 긁을 수가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를 그 출범시켰고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당의 21대 총선 전략을 짠다. 그다음에 지도체제를 포함해
배제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주대한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10일 만에 네, 그렇죠.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우선 이분이 대단히 무책임한 분이다. 그럴 정도의 강단이 없다면 맞지를 말았어야죠. 그리고 왕관을 쓰려면 왕관의 무게를 이겨야 됩니다. 좋은 얘기죠. 네. 그런데 이 10일 만에 이걸 그만두고 당이 완전히 내용으로 휩싸이는 상황이 됐는데 이마저도 사실은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로 리더십의 문제다. 귀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곰곰이 좀 보시고 손학규 대표께서 살신성인의 선당 후사의 이런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도다리 숲국 김철경 교수님, 개구리 뒷다리 홍인전 박사님, 매미소리 권혁기 관장님 세 분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는 게 우리 정치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했습니다. 수요 정치 토크 오늘 세 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